가치관과 자기 성찰. 여기 한 권을 읽어야 될 거니까. 가치관과 자기 성찰. 행복은 항상 예측을 빗나간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는 종종 결함이 있다. 하지만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을까?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대와 현대 사상가들은 지혜의 습득을 걸어먹는 여러 가지 오류를 대부분 사람이 저지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사람들의 인생에서 어긋나도록 가장 자주 이끄는 왜곡된 알고리즘은 단순히 외부 세계의 기억이나 또 예측 또는 패턴 인식이 아니라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편향을 기반으로 지금부터는 내부 세계의 편향을 살펴볼 것이다. 인풋, 인식. 앞서 통제의 환상이 실제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게 하고 관련이 없는 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에서 찾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자신을 행복하게 할지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램프의 요정이 소원을 들어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착각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복잡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뮬레이션으로 축소하는 경향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해놓고 이를 확신하게 한다. 나비 효과는 초기 데이터에 너무 민감하고 복잡하게 반응하여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를 퍼덕이면 미국 텍사스에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들 한다. 이 이론은 우리가 다른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크게 발전했음에도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은 왜 그렇게 형편없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복잡한 예측의 어려움은 우리의 행복에도 적용이 된다. 여기서 설명하는 편향은 이런 실제 사건들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경향이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와 관련된 중국의 우화를 들려준다.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농부의 말 한마리가 달아났다. 그날 저녁 이웃들이 위로하러 찾아와서 말했다. 귀한 말이 달아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찌 이런 불행한 일이. 농부가 대답했다. 글쎄요. 다음날 그 말이 7마리의 야생마를 이끌고 돌아왔고 저녁이 되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다. 아니 이런 행운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이 8마리가 되었군요. 이제 말이 농부가 다시 대답했다. 글쎄요. 다음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 한 마리를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자 이웃들이 말했다.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농부가 대답했다. 글쎄요. 다음날 진경장교가 청년들을 군대에 징집했는데 농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면제가 되었다. 이웃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다. 정말 다행이군요. 농부가 대답했다. 글쎄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농부처럼 현명한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기도 한다. 당시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등등이다. 그러나 과거가 아닌 현재의 자기 삶을 이런 식으로 통찰력 있고 차분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무엇이 바람잡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성급하게 확신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면서 세상의 복잡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이처럼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머릿속의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 것은 뉴욕시를 여행하는데 아이들이 크레용으로 그린 지도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와츠는 이렇게 덧붙인다. 자유는 모든 과정은 엄청난 복잡성을 통합하는 과정이며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행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혹은 행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정서 예측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는 우리가 세상만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 상태를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서 예측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인간의 충격 편향이라는 알고리즘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충격, 편향한 어떤 사건이나 결정을 어떻게 느낄 것인지, 그 감정이 얼마나 강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부의 감정 시뮬레이터는 우리의 인생 시뮬레이터만큼이나 결함이 있다. 길어왔던 행복에 걸려서 비틀거리다라는 책에서 우리 뇌의 결함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제시했다. 현실주의 원리는 사물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에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 뇌가 편향과 조작으로 끊임없이 현실을 엮어내고 그 틈을 너무 빠르게 매끄럽게 메우기에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만약에 당신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다니려고 한다면 당신의 뇌는 경험을 기반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바로 화창한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다. 그 이미지가 너무나 생생해서 당신은 날씨가 대학 생활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고 고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데니엘 길버트가 현재주의라고 불리는 원리는 현재의 경험이 과거 미래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다. 예컨대 밥을 잔뜩 먹어 다음에는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 않은가? 행복할 때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잘 상상이 안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리무진을 타고 멋진 여행을 하고 있을 때는 머리에 잠긴 집에서 허우적거리는 미래의 자신을 떠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원리는 합리화는 어떤 것이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다. 우리는 역경과 상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며 그것들이 실제보다도 더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역경과 상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추론을 작동시키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존재한다. 길버트는 머리가 붙은 쌍둥이부터 죄수, 전신, 마비 환자에 이르기까지 불운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례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와 신체 마비 환자가 각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통념과는 매우 다른 결과다. 이 모든 사례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데 서툴고 그 결과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 서툴고 그 결과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예측하는 데 서툴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상태는 이제 막 완벽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단지 정말로 서툴 뿐이다. 자기 마음과 마주하기. 이 이야기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의미일까? 이런 모든 복합적인 편향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싶다는 유혹에 휩싸인다. 티베트 승려가 되는 것을 잠시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 사람이 행복을 우연히 발견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망상에 빠뜨릴 수 있고 망상을 극복하여 그 효과를 반전시킬 수도 있는 도구와 방법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성찰은 최근 몇 년간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자기중심적인 몰입행위로 비춰졌고 정정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타샤 유리크는 자기인식에 관한 책 자기 통찰에서 몇 가지 반직관적인 발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자기 성찰은 낮은 행복감, 높은 불안감,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 그리고 가장 놀랍게도 낮은 자기인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기 성찰은 자기인식을 흐리하고 의도하려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긍정적인 행동을 방해하면서 비생산적이고 속상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자기 성찰은 진짜 문제를 발견했다는 잘못 확신으로 이끌 수도 있다. 불교학자 타르팅 툴코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비유를 제시한다. 자기를 성찰할 때 우리 반응은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 자신이 발견한 어떤 성찰에도 타당성이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맹렬히 달려든다. 이 달려드는 문제는 자기 성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마치 지구가 평평하고 네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믿음에 달려든 자연철학자들을 연상하게 한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초기 가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서 확증될 때까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과학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충분한 이유 없이 자기 내면에 관한 가설을 신뢰할 수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배운 적이 없다.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야기에 의존한다. 그래서 자신의 심리적인 현상을 기본 알고리즘 단위로 분해하여 자신의 편향을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대신 직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린다. 타샤 유리크는 무엇이라는 질문이 왜? 라는 질문보다도 더 성찰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질문 자체를 바꾸지 않고 다른 단어로 시작하도록 형식만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라는 질문이 왜? 라는 질문보다 더 객관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기 성찰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지만 이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 명상은 마음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는 데 필요한 거리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성찰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편향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길을 잃게 하는 자기 성찰이 흔한 오류들 또한 학습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합리성이 그렇듯이 자기 성찰을 잘못 실행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실행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자기 내면의 변수를 조사하고 결정 내릴 때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합리성과 마찬가지로 자기 성찰의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앞서 배운 편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과 원칙을 자기 성찰에도 적용해야 한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걷는 것에서 잉태된다. 명상을 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앉는 것이고 자기 성찰할 때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걷는 것이다. 걷기는 조용히 성찰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자극을 불가능하지라 몸에 유익한 운동도 되고 비타민 D도 제공한다. 컴퓨터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몇 분 이상 자리에 앉아서 성찰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걷기는 집중력을 끊임없이 뭔가로 채우려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없애준다. 메모장, 앱 등 생각을 적을 수 있는 도구를 챙기자. 내가 사용하는 최고의 자기 성찰 방법은 철저히 유진 젠들린이 개발한 초점 맞추기라는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문심리학자 칼 로저스와 현역한 연구를 통해서 젠들린은 어떤 사람들이 치료법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불명확한 신체 감각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걷기를 실행할 때 어떤 질문이나 주제를 억지로 정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발걸음을 시작해라.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라.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도 있다. 젠들린은 이렇게 예를 든다.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걷는 중에 만난 사교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성찰을 방해한다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라.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당신의 몸에서 감각이 반응하기를 기다리라. 이제 당신 삶의 특정한 문제나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보라.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서 다가오는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짜증이 나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라.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나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노력하고 직관적으로 그 느낌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단어를 발견할 때까지 과정을 계속해라. 당신이 선택한 단어나 이미지를 매우 밀접하게 연상시키는 변화나 사람들은 생각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젠들린은 말한다. 전환, 약간의 느슨함 또는 해방감과 함께 뭔가 떠오를 때까지 느껴지는 감각을 유지하라. 이 전환은 하는 깨달음의 순간처럼 느껴져야 하며 자기 성찰로 진입한다는 신호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신의 직관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한 감각을 개발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존경하는 자질, 현재 생활 방식의 안전성 또는 미래의 열망에 대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질문에 반응하여서 느껴진 감각에 접촉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반드시 메모해라. 이 작업을 제대로 해내면 정체성, 열정, 야망에 대한 개념적 지도를 완성할 만큼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습관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더 깊은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명상, 수련, 각성제 같은 화학물질,
또는 여행 같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의식 상태를 바꾸면 숨겨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런 숨겨진 마음을 처음 마주했을 때는 누구나 당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면과 소통하는 일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의 어두운 것까지 탐험하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단점, 악습,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내향적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며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요소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다. 그리고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자신과의 관계 역시 악화될 것이다.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성공했다고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며 이제 더는 향상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개인의 점진적인 발전에 필요한 시행착오, 학습, 적응의 선순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창의력이 없어라는 생각은 창의적인 계획을 포기하게 하고 자신의 실수와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현금이 최고야 라는 생각은 위험을 회피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고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이다. 나는 매력적이잖아 라는 생각은 자신을 불안감의 덫에 빠뜨리고 자신감을 갉아먹을 것이며 결국에는 훨씬 더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자기 비하적인 생각은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나쁜 모습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일관된 가치체계 구축하기. 이 내면의 본성은 동물의 본능처럼 강하거나 압도적이거나 정확하지 못하다. 약하고 섬세하고 미묘하며 습관 문화적인 압력, 자신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쉽게 정복당한다. 에이브리엄 매슬러.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바람직한 삶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의 한 영역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위대한 심리 건축자 중에서 한 명인 에이브리엄 매슬러는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생물학적으로 새겨진 핵심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토리를 거대한 참나무가 되도록 이끌듯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삶으로 이끄는 힘이 여기에 있다고 봤다. 내면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 선한 사람마다 고유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깊은 만족감을 얻고 자실현 상태를 달성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목소리가 훨씬 더 영광의 힘과 달리 알아채기 어렵다 보니 내면의 핵심을 쉽게 무시하고 경시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 특정한 행동이나 결과를 좋은 것이나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인간의 평가 충동을 나는 가치 직관이라고 부른다. 이런 직관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을 깊게 접촉하는 것은 삶에 대한 원초적인 접근 방식을 더 바람직한 대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신의 가치 직관에서 패턴을 식별하고 그것에 정직, 공감, 교열 같은 명칭을 붙일 때 그것은 가치관 또는 이상이 된다. 그리고 이 가치관의 총합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개념 지도인 가치 체계가 된다. 앞서 신념 체계의 목적이 현실에 최대한 부합하고 유용한 마음의 지도를 만드는 것임을 살펴봤다.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기 성찰이나 자기 탐구 또는 철학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가치관 중에서 어느 것도 정말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개념과 삶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인간은 어린 시절의 모방을 통해서 학습하며 청소년기까지는 배운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그리고 청소년기 후에도 인간이 실제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시작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마도 이 무렵에 당신은 부모님의 정치적인 견해나 친구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비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A라는 도금에서 B라는 도금으로 전향한 건지도 모른다. 자신의 가치관이 정말로 자신의 신념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어린 시절 주입된 생각의 유무를 비판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는 광범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광범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철학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현대 철학이 주로 이론적이고 언어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원래부터 철학자들은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에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었고, 이런 사상가들의 생각을 연구하면 당신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갈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철학을 지루하거나 자신의 삶과 무관한 무언가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지금 접했던 철학이 그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철학은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도구다. 다른 사상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부하는 것이 그들이 사고방식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큰 통찰을 줄 수 있다. 인간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 마음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진실도 내재해 있다.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자기성찰적인 사상가들이 추구한 가치들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가 있다. 당신의 가치관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기 것인지를 알아내려면 철학적인 강펀치를 날려도 쓰러지지 않는 신념을 찾아내야 한다. 철학은 비록 그것이 제기하는 의심에 대하여 진정한 해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생각의 폭을 넓히고 관습의 포갑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다시 말해서 태성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줄이는 동시에 깨달음은 키워준다. 철학은 의심을 해방하는 영역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 거만한 독선을 제거하고 친숙한 것들의 낯선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러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은 너무나 보람이 있는 경험이 될 수가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당신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당신은 대부분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는 혼란과 갈등 없이 매우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상적인 자아를 개념화하기. 당신은 자신의 가치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비판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결과에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자기를 기만하는 우리의 능력은 가치관에 그치지 않는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즐기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된 허점을 필사적으로 찾아낸다. 그래서 알베르트 슈페어는 회고록에서 누구냐 하면은 아돌프 히틀러의 수석 참모였다. 말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자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제 선곡에는 그러한 교정장치가 없다. 오히려 자기를 기만하는 모든 신념이 왜곡된 거울로 둘러싸인 것처럼 증폭됐고 참혹한 외부 세계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이 됐다. 그 거울들 속에 나는 무수히 복제되는 내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있네요. 당신은 어느 날 자신이 어떤 역사적인 만행에 기여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당신의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도록 자신을 속이진 않았을까? 무엇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자신의 뒤틀린 주장을 받아들이려 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확신하게 했을까? 현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강제 수용소는 뭘까? 만약 자신의 가치관에 불편한 진실을 찾지 못했다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 만약 당신의 공동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단순하고 명백하다고 규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금시한다면 바로 당신의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수능은 단지 당신 혼자만 나쁜 삶을 선택하도록 이끌지는 않는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환호하던 군중, 나치 독일을 지지했던 국민들, 정교적으로 독실하면서도 무자비했던 미국 남부의 노예 주인들은 모두 수능주의자들이었다. 만약에 당신도 그때 그곳에서 살았다면 그런 잔혹 행위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다. 사회적인 영향력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가 있다. 그것은 끔찍한 행동을 처리할 수가 있으며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이발한 자기 혐오의 근원에 무지할 것이다. 어떤 것이 당신의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자신을 설득하더라도
그 가치관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겸허하고 거창하게 정당화하더라도 당신의 이상적인 자기 모습에서 멀어질 것이다. 우리의 가치 직관 중에서 일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지만 사실 그 대부분은 우리가 때로는 도덕적이라고 일컫는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아름다움, 진실, 독창성, 능력, 신중함 등과 관련이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볼 때 당신은 감탄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적인 충동을 경험할 수 있고 무언가가 당신의 가치관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정적인 감정적인 충동을 경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 직관을 축적한다. 자신의 가치 직관을 성찰하고 가치관을 일관된 체계로 통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삶의 과제다. 아직 제목을 붙이지 말고 특정한 성향이나 일시적인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해라. 어려운 상황을 쉽게 처리하는 누군가의 능력이나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는 누군가의 기술을 존경한다고 기록해도 좋다. 그 목록은 처음에는 의식의 흐름처럼 무질서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비슷한 사례를 모아서 정돈된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된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의 전체 영역을 파악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중단하지 마라. 친절이나 명예 같은 무한 덕목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 각 카테고리의 제목을 만들어라. 최종적으로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목록을 갖게 될 것이다. 항상 온 세상이 지켜보는 것처럼 신중하고 행동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인생의 모든 도전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기회로 만들어라. 철학 공부와 병행하면 이런 가치관 중에서 어떤 것이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을 나타내고 어떤 것이 진정한 자신의 가치 직관을 나타내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 당신의 가치 체계는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험이 쌓이고 직관이 더욱 예리해지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더 명확하고 정제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 당신이 구축한 가치 체계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지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초안일 뿐이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 직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탐구하고 보완해야 한다. 당신이 형성하는 가치 체계는 처음에는 투박하지만 관찰 데이터를 측정함에 따라 더 세련된 분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예컨대 타이거 우즈를 전체적으로 이상하거나 악마하기보다는 그의 인내심은 존경하지만 물러남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최종적으로 이런 개별적 관찰 데이터들은 대상에 대한 통합된 이야기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가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이상적인 자아로 의인화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자아는 당신이 가진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존경하는 특성의 집합체이며 심리건축 여정에서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물론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실제 모습과 이상적인 자아 사이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경험, 특성, 가치관, 충동이 통합된 전제로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상적인 자아는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